한국을 다녀온 이후 내 사고의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지도를 들고 다니며 세상을 이해하려 했던 제가 진짜 지도를 처음 마주한 충격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중국 북경에서 세무사로 일하는 쉬레이천이라고 합니다. 제 친구이자 시사 전문 기자인 장하오린과 함께 단순한 휴식과 관광을 위해 한국을 찾았던 그 여정은 예상치 못한 질문을 제 마음속에 던졌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일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꼭 들려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적지 않은 국가를 여행했습니다. 유럽의 여러 도시, 북미, 동남아시아까지 어디를 가든 저를 따라다닌 것은 환대가 아니라 편견이었습니다. 어느 나라의 공항이든 중국 여권을 꺼내는 순간 보게 되는 미세한 표정 변화, 호텔 체크인 카운터에서의 차가운 시선, 길거리에서 들려오는 낮고 날선 속삭임, 관광지 기념품 가게에서는 묻지도 않았는데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흥정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고, 식당에서는 다른 테이블보다 눈에 띄게 늦게 음식을 내오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여겨지는 걸까?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단순히 언어나 문화 차이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반복적이고 구체적인 장면들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여행지에서 웃는 법을 잊었습니다. 방어적이고 조심스럽고 어딘가 모르게 위축된 채로 다음 행선지를 향해 걸었습니다. 그 와중에 장하오린 기자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한국 한번 가보자고요. 그 친구는 아시아 정치와 문화를 취재해온 기자였기에 한국에 대해서도 나름의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질서의식과 교육열,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에 대해 자주 언급하곤 했지만 솔직히 말해 저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럽보다는 좀 더 나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어차피 기대가 클수록 실망이 큰 법이니까요. 저는 이미 너무 많은 실망을 겪었고 그 감정에 익숙해지는 법까지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의 기대와도 닮아 있었습니다. 아무 감정 없이 도착한 인천국제공항은 그러나 제가 예상한 모든 것을 뒤집는 첫 장면이 되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정중한 응대, 외국인 전용 창구의 질서 있는 안내, 깨끗한 화장실과 곳곳에 설치된 다국어 안내 표지판.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것들이지만 제게는 너무나 낯설고 이상한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발을 디뎠고 그 순간부터 제 생각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서울역 근처에서 숙소를 찾고 있던 저희에게 말을 걸어온 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불쑥 다가와 어디를 찾느냐고 묻고는 직접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보여주며 길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았음에도 그녀는 전혀 불편한 기색 없이 도와주었고 제 손에 따뜻한 음료 하나까지 쥐어주며 웃음을 건넸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유럽에서는 눈이 마주쳐도 모른 척했던 거리의 사람들, 가게 직원들, 심지어 관광 안내소의 직원들과도 이토록 친근한 순간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무엇이 다르기에 낯선 외국인에게 이렇게 다정할 수 있는 걸까요? 며칠이 지나고 한국의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단서를 조금씩 찾기 시작했습니다. 줄을 서서 차례를 지키는 시민들, 이어폰을 착용한 채 조용히 이동하는 사람들, 혼잡한 시간대에도 밀지 않고 기다리는 모습은 저를 또다시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청년이 노인이 가까이 다가오자 즉시 일어나 자리를 양보하는 장면은 마치 교과서 속 한 장면을 눈앞에서 본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 나라는 어떻게 이런 문화를 만들어 온 것일까? 단지 법이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하나하나의 태도가 만든 풍경이란 사실이 점점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며칠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제 내면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해외에서 차별받는 걸까에 대한 질문은 왜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느냐는 반문으로 바뀌었고 왜 한국에서는 낯선 사람에게도 이렇게 친절할까라는 궁금증은 결국 우리 안의 무관심과 무례함을 되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장하오린 기자는 그 무렵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지금까지 본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있었지. 사실 우리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한 게 더 많을지도 몰라.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거울 앞에서 저 자신을 다시 보게 된 기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편견은 타인의 잘못만은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도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았고
내가 가진 시각에 갇혀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런 저를 말없이 비추어주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거울 앞에서 드디어 제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나날은 조용하지만 강한 파동처럼 제 마음속 깊은 곳을 흔들었습니다. 원래 목적은 단순한 여행이었지만 매 순간이 하나의 질문이 되었고 질문은 결국 스스로를 마주보게 하는 답이 되었습니다. 여행 3일차 저는 장하오린 기자와 함께 서울 외곽에 위치한 독립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그 친구가 먼저 제안한 일정이었습니다. 원래부터 한국의 근현대사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한국이 어떻게 외세의 간섭 속에서도 주체적인 정신을 잃지 않았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크게 관심이 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우리와 많은 부분이 맞닿아 있지만 그동안 중국 중심적으로 서술된 역사만을 접해왔던 제게 한국의 독립운동은 어쩌면 중국의 배경 역할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기념관 입구에 들어섰을 때 저는 이 공간이 단순한 역사관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곧 깨달았습니다. 깔끔하고 조용한 공간 안에는 수많은 사진과 문서,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고 각 설명에는 고통 속에서도 자주를 잃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녹아 있었습니다. 하오리는 조심스럽게 설명판을 하나하나 읽어가며 자주 메모를 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한 전시물 앞에 멈췄습니다. 조선의 한 여성 독립운동가가 감옥에서 남긴 일기였습니다. 그 안에는 굶주림과 고문 속에서도 신념을 꺾지 않았던 의지가 또박또박 기록되어 있었고 읽는 내내 제 가슴 한가운데에 무언가가 뜨겁게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독립은 단지 외부의 도움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처절한 개인들의 희생과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은 제 안에 어떤 단단한 구조를 깨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시를 마친 후 기념관 뒤편에 있는 추모의 벽 앞에서 하오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도 이번에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이렇게까지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쌓은 역사가 깊은 줄 몰랐어. 우리 언론에선 늘 협력이라는 단어만 강조했지만 여기엔 그걸 뛰어넘는 인간의 의지와 연대가 있었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역사의 무게 속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공유했고 그 공유는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감정의 교차이자 성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안에서 하오린이 떨어뜨린 지갑을 한 아주머니가 재빨리 주워 건넸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자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소중한 건 돌려줘야죠. 그 짧은 한마디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설명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곳은 그냥 친절한 나라가 아니라 타인을 대할 때의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갑을 들고 환하게 웃던 그분의 얼굴은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다음 날은 예상치 못한 초대가 있었습니다. 하오린이 예전에 인터뷰했던 한 한국 기자가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연락을 준 것입니다. 우리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작은 골목 안에 위치한 전통 한식집이었고 내부는 따뜻한 조명과 정갈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테이블에는 기본 반찬이 쉴 새 없이 차려졌고 그것만으로도 벌써 식탁이 풍성해졌습니다. 저는 한국의 식문화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세심하고 다양한 반찬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 기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손님을 환대하는 방식이 음식의 다양성과 정성에 담겨 있어요. 저는 그 순간 음식이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선 문화의 한 부분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식사 도중 회사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 기자는 요즘의 젊은 세대가 점점 더 개인의 행복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말하며 과거와 달리 조직보다 자기 삶을 중시하는 문화로 바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도 모르게 비교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우리는 여전히 조직과 집단의 명분 아래 개인을 희생시키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이 곧 성공이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효율과 실리를 중시하면서도 타인을 배려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새로운 시민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오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단지 경제적인 발전 때문만은 아니야. 한국은 어떻게 잘 살 것인가를 고민해온 나라이기도 해. 저는 그 말이 오래도록 귀에 맴돌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기자분은
저희를 근처 한옥 골목으로 안내했습니다. 조용한 밤길을 걷는 동안 저는 낯선 도시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평화로움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골목마다 놓인 정원 등 나무 창살 너머로 새어나오는 은은한 조명, 그리고 그 속을 거니는 사람들의 조용한 발걸음. 그것은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평온한 세계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하늘 아래에서 저는 처음으로 존중이라는 단어의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매 순간은 하나의 퍼즐 조각이었고 그 조각들은 결국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편견 없는 시선이라는 이름의 풍경이었습니다. 저와 하울이는 여행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 나라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지, 무엇을 바꾸게 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만난 수많은 작은 실천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이 사회의 깊은 철학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후 하울이는 제게 말했습니다. 레이천, 우리가 돌아간 뒤에도 이 감정과 깨달음을 잊지 말자. 그리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한국을 말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존중과 성찰을 배운 제자들이었고 그 배움은 앞으로의 삶을 새롭게 바꾸어 놓을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한 질서와 따뜻함은 단지 발전된 도시의 풍경이 아닌 시민들의 행동과 마음에서 비롯된 결과였습니다. 그 깨달음은 언젠가 우리 사회에도 이어져야 할 목표가 되었고 저는 그렇게 또 하나의 다짐을 품고 한국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도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머물렀던 시간이 길지도 짧지도 않았지만 그 안에서 제 인식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경험한 질서, 배려, 정직함의 마음을 열고 있었고 제 안에 숨은 편견이 조용히 허물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이 마치 시험이라도 받듯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작은 사건 하나가 제 생각을 다시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하울인과 저는 유명한 한남동의 한 식당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저녁이니만큼 특별한 곳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리뷰도 좋았고 전통적인 한국 가정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메뉴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점원이 친절하게 자리를 안내해 주었고 주변은 이미 많은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창가 쪽 작은 테이블에 앉아 메뉴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메뉴판에 당황해하자 점원이 직접 와서 추천 메뉴를 설명해 주었고 저희는 덕분에 어렵지 않게 주문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긴 건 음식이 나온 후였습니다. 저는 첫 번째 반찬을 한 입 먹고는 순간적으로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딱딱한 것이 이 사이에서 뭔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튀어나왔고 혀 끝으로 느껴보니 예전에 치료한 이의 레진이 떨어져 나간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통증과 놀라움에 식사를 멈췄고 하울인도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장면을 본 옆자리 손님이 무슨 일이냐며 물었고 곧이어 식당 직원도 다가왔습니다. 저는 영어와 서툰 한국어를 섞어가며 설명을 했습니다. 음식 때문이 아니라 제 치아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지금 통증이 있어 더는 식사를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식당 직원은 저를 오해한 듯 했습니다. 그들은 연신 죄송하다고 말하며 음식에 이상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기에 당황했고 상황은 오히려 점점 어색하게 흘러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갑자기 낯설고 불편한 감정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왜 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가? 왜 나를 의심의 눈빛으로 보는가? 마치 문제를 일으키는 외국인으로 여겨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따뜻함이 모두 연기였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하울인도 그런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조심스럽게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는 식당 직원에게 차분히 상황을 설명했고 직원 역시 긴장한 얼굴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근처에 있던 중년의 한국인 손님이 조용히 다가와 자신이 통역을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학 경험이 있어 중국어에 익숙하다며 제 상황을 직원에게 정확히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레이디는 단지 치료를 받아야 할 뿐이고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너무 당황했을 뿐입니다. 그의 중재로 분위기는 빠르게 안정되었고 식당 측은 근처 치과 병원 위치를 안내하며 도울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순간의 오해였음을 스스로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조용히 하울인에게 말했습니다. 하울인,
왜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했을까? 나는 한국에서 정말 좋은 경험만 했는데 단 한 번의 오해에 이렇게 쉽게 무너져 버렸어. 그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는 생각보다 깊고 오래된 거야. 우리가 받은 차별과 무시, 이해받지 못한 경험들이 쌓여서 결국 이렇게 우리를 경계하게 만들었겠지.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오래도록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치과를 찾아갔습니다. 숙소 근처에 있는 작은 개인 병원이었고 예약 없이 방문했음에도 환대해 주었습니다. 병원에 들어서자 내부는 밝고 깨끗했으며 안내 데스크의 간호사는 외국인이란 이유로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간단한 등록을 마친 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시스템, 부담 없는 가격, 무엇보다도 환자를 향한 존중의 태도, 제가 중국에서 치과 치료를 받을 때마다 겪어야 했던 긴 대기 시간, 불친절한 설명, 그리고 과도한 비용들이 떠올랐습니다. 이곳은 전혀 달랐습니다. 치료는 금방 끝났습니다. 레진을 다시 부착하고 치아 상태를 확인하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20분 남짓이었고 비용 역시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나올 때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저를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오세요. 여기선 누구든 환자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말 한마디지만 그 안에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분하지 않는 존중의 태도가 녹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이 사회를 쉽게 판단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오린도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녁에 우리는 숙소 옥상에서 조용히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편견은 상황이 아니라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 그날 식당에서 내가 오해받았던 순간도 결국은 내가 한국을 완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더 크게 느껴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진짜 극복해야 할 건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 안의 두려움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은 그렇게 깊은 성찰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존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회였습니다. 실수와 오해가 있더라도 그것을 회복하려는 의지와 따뜻한 손길이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경험했고 그것이 제게 어떤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실수가 없는 나라가 아니라 실수 속에서도 사람을 잃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저는 그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하오린과 함께 북촌 한옥마을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잔잔한 햇살이 기와 지붕 위로 내려앉고 있었고 골목을 따라 불어오는 바람은 어느새 봄 기운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은 조용했고 어느 누구도 이 고즈넉한 분위기를 깨뜨리지 않으려는 듯 서로를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걷는 그 자체만으로도 지난 시간의 감정들이 충분히 공유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이제 끝을 향하고 있었지만 제 안의 변화는 시작점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가기 전 꼭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찾아갔던 독립기념관이었습니다. 짧은 일정 속에 다시 시간을 내기란 쉽지 않았지만 마음속 무언가가 그곳으로 다시 이끌고 있었습니다. 하오린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처음 그곳에서 만났던 장면들을 다시 떠올리며 차를 타고 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길은 익숙해졌지만 제 마음은 그때와 전혀 다른 결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전시관에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전에는 타국의 역사로만 느꼈던 것들이 이제는 인간의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고통, 결심, 포기하지 않았던 신념들은 국적을 뛰어넘는 감동이 되었고 저는 그 앞에서 자연스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의 저는 한국의 독립은 어디까지나 중국의 도움으로 가능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압니다. 그들이 견뎌낸 시간은 외부의 지원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와 연대로 버틴 역사였다는 것을요. 기념관을 나서는 길에 저는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오리는 옆에서 말없이 사진을 찍고 있었고 저는 그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과연 이 여행을 통해 무엇을 배운 걸까? 편견은 얼마나 쉽게 만들어지고 얼마나 무겁게 사람을 짓누르는가.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다른 나라를 의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의심은 때로는 스스로를 지키는 방어였지만 때로는 타인을 상처 입히는 공격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존중이란 단지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기본의 태도라는 것을요. 그날 저녁
우리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감정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같은 길인데도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고 공항의 소음마저도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마지막으로 한국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깨끗하고 맑은 그 하늘은 마치 제 내면까지 비추는 거울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겪은 작은 사건들, 그리고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들 덕분에 저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하오린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레이천, 우리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고민 끝에 답했습니다. 먼저는 나부터 바뀌는 것, 그리고 내가 본 이 세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전하는 것, 그것이 시작 아닐까?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그렇게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온 이후 저는 제 삶의 많은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일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일상을 대하는 저의 태도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낯선 이에게 한 번 더 미소 짓고 지하철 안에서 양보할 자리를 찾으며 업무 중에도 내가 주고 있는 말과 행동에 좀 더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실천들이야말로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존경받는 나라의 조건이었음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제 직업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세무사로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제 직업은 단지 수치를 계산하는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마주하고 이해하는 일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고객의 말 한마디에도 더 귀 기울이고 작은 질문에도 성의 있게 답하려는 노력이 제 업무 방식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제가 만난 수많은 이들의 태도가 제게 가르쳐준 방식이었습니다. 하오린도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한국의 발전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를 가능하게 만든 사람들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바꿔야 한다면 제도나 정책 이전에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 그리고 그 첫 번째 변화는 우리가 될 수 있어.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바깥 세계를 경험하고 자신을 되돌아본 사람들이었고 그 안에서 진정한 성찰을 해낸 이들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결국 제게 거울이 되어주었습니다. 그 거울을 통해 저는 제 안의 편견, 경계, 두려움을 직면했고 마침내 그것들을 스스로 허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저는 조금 더 따뜻하고 존중할 줄 아는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존중받는 국가는 위대한 정치 지도자 한 명이나 대단한 제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민들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이뤄진다는 것을 저는 이 여행을 통해 배웠습니다. 매일 질서를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고 책임을 다하는 이들의 태도가 바로 이 나라를 존경받게 만든 본질이었습니다. 돌아온 이후 저는 종종 한국을 그리워합니다. 한적한 골목, 정갈한 식사, 친절한 시선, 책임감 있는 행동들. 그 모든 것은 단지 관광지의 이미지가 아니라 한 사회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영혼을 가까이서 느낀 사람으로서 이젠 제 삶 안에서 그 가치를 실천하고 싶어졌습니다. 그것이 진짜 여행의 의미 아닐까요? 떠났다가 돌아와 삶을 바꾸는 것. 저는 그렇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